안녕하세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한 주 걱정도 그 다음에 두려움도 많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월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억 대주주 그 다음에 신용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보다 좀 더한 충격을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주 하락은 미국발 많은 그 악성 재료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토마스 류 선생님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신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증시 변동성이 참 몇 개월 만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주초와 수요일까지 이러다가 지난 3월달처럼 폭락하는 거 아닌지 이 걱정, 두려움, 공포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한국 시장은 미국보다 더 했지만 결국은 한국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린 것은 결국 미국 시장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인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린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 날, 증시 하락폭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증시 급락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악재가 하루에 다 터진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이제 큰 배경으로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스티뮬러스 패키지 협상안이 드디어 지난 수요일에 완전히 기대감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백악관 경제 고문 레리 커들로 예. 그분이 인터뷰 나와갖고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미국 증시가 V자로 지금 반등하고 회복하고 이런 상황에서 스티뮬러스 패키지 왜 필요하느냐? 우리는 안 필요하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자라도 기대감이 자꾸 사그라들고 있던 참에 레디 커들로가 완전히 그냥 그 기대감을 박살내 버렸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바로 전날이 테슬라의 배러리 데이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배러리 데이에서 실망스러운 발표 그걸로 인해 갖고 수요일 날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테슬라 이 시총 자체가 나스닥 안에서 덩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10% 정도 급락을 해버리면은 나스닥도 엄청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수요일 날에 테슬라의 주가 급락. 그 다음에 이제 분기말에 이제 리밸런싱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 일정이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그런 이제 연금 기금 펀드 매니저들이 이번 주하고 그 전주에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230 빌리언 달러가 빠져나갔대요. 아웃플로우. 그 정도로 하여튼 미국 증시를 축소하는 그런 와중에서 그런 악재가 터졌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또 결정적으로 이제 한 방 날렸어요. 대선 불복 암시. 예, 11월 3일에 대통령은 안 나온다. 우리는 대선 결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날 것이다. 이렇게 폭탄 선언하는 바람에 그날이 아주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늘 증시의 하단으로 3,200 정도 S&P 인덱스로 3,200 정도를 봤는데 수요일에 3,220까지인가 그때 급락을 했었죠. 이런 것이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악재 이것이 하루에 한꺼번에 다 터진 날이 바로 수요일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마찬가지고 또 목요일도 또 한번 그렇게 급락을 했었고 드디어 목요일 날 오후 장 마감 얼마 안 남겨두고
민주당에서 새로운 스티뮬러스 패키지 상당히 금액을 줄인 2.4 예. 트릴리언 달러짜리를 플랜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요일 장에까지 호재로 작용했다. 자, 말씀하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하나씩 좀 더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증시 상승이 자신의 최고의 업적이다고 내세우는 분인데, 그 커들로우 국가경제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 없이 부양책 없다 이런 얘기 했을 리는 만무하고, 주가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나 부양책 할 생각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실 그 커들로 씨는 그렇게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그 르무신 재무장관은 네. 의회 그 청문회에 나와갖고 우리는 스티뮬러스 패키지 이 에이드가 필요하다. 아주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좀 제발 좀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연준 의장도 우리 연준으로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고 의회에서 좀 더 많은 그 경제 부양안을 통과시켜줘서 줘야만 우리 하반기에 우리 미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다시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트럼프 내 그 이너서클 안에서도 사실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에는 그 견해가 극과 극으로 상반되는 견해를 이렇게 나타냈던 날이죠. 그리고 연준 의원 안에서도 예. 멤버들 간의 각자 의견이 또 달라요. 어떤 의원들은 스티뮬러스 패키지 안 나와도 미국 경제는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될 것이다 하는 연준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고. 하여튼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잣대를 들여대서 이렇게 판단의 결정을 내리지만은 그 외에 연준이나 연준 의원들, 뭐 재무장관 이런 분들은 이 상당히 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서로 이게 완전히 통일된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그 경제 부양안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1 트릴리언 정도면은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스몰 비즈니스 또 그 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삶이 너무너무 궁핍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우리가 안 해주면은 진짜 W자 더블 발음으로 경제가 하강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날리죠. 그래서 각자 의견이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3일 동안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될까요? 3일 내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의원님들 부양책 좀 내주세요라고 구걸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시장에서는 부양책 안 할 거야, 뭐 연방정부 셧다운 이건 이제 정리가 됐지만 갈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야 그래 재정정책에 정부가 좀 미적거리면 통화정책이라도 좀 더 뭐 한다는 이야기를 해줘 라는 기대를 했을 수 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발 좀 부양책 통과시켜주세요. 이 얘기를 3일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연준에서 먼저 의회 통과된 그 돈을 지금 많이 지금 홀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pen딩을 지금 많이 안 한 상태로 상당히 많은 그 자산을 지금 안고 있는데도 사실 이걸 안 쓰고 있어요. 예. 안 쓰고 있으면서 지금 의회에게 2차 부양안을 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준은 지금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자산을 진짜 비상시국에 쓸 수 있는 툴 이걸로 아마 간주하고 엑스트라로 여유분을 달라고 자꾸 이렇게 아마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슬라 이 배터리 저는 배터리라고 자꾸 발음을 하는데 배터리 데이에서 이제 앞에서 테슬라가 나스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으로 3.5%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나스닥에서 각각 10%를 차지하고 페이스북이 4.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테슬라가 3.5%면 거의 뭐 비슷한 비중인데 수익성을 따지면 페이스북하고 테슬라는 또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기대감으로 그동안 계속 불을 지폈던 건 사실인데 좀 웃긴 것은 배터리데이 전날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별거 없어 이러면서 또 10% 빠지게 했단 말이죠. 이 친구 이날도 뭐 마리화나 피워서 이런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작전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테슬라가 지난 5개월 동안 거의 4배 가까이 오르면서 계속 군부를 지폈던 게 이 배터리데이에 나올 얘기들이었거든요. 100만 마일 리뉴어블 배터리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니콜라 정도는 아니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그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뭐, 사실 뭐 그 발표한 내용 그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 이게 목표 기간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네. 2023년 목표치를 미리 땡겨와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투자자들이 2023년의 목표치를 갖고 현실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무리라는 거죠. 그대로 곧 다 달성된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그 배터리데이 발표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또 이 기관들이나 많이 이제, 팔자로 이제 돌아선 건데, 그래서 $350 정도까지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선까지 내려왔었죠. 근데 그 지금까지 지난 1년간의 상승 추세선으로 놓고 볼 때 350 그 달러가 상승 추세선 하단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거기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다가 캘리포니아가 2035년에는 완전히 가솔린 엔진 자동차 생산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판매를 금지한다. 내연기관 차량들이. 네, 경유나 새로운 차. 네, 그래서 이미 기존에 나와서 올드카 타고 있는 거는 뭘 안 하지만은 새로이 나오는 차에는 금지한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자체가 이 미국에서 스테이트가 가장 크고 캘리포니아 하나가 유럽의 프랑스 경제하고 거의 맞먹는 국가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경제력인데 그 캘리포니아가 이 정도로 선도를 했으면은 다른 스테이트도 곧 따라갑니다,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내연기관 그 자동차의 사망 선고가 이제 3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전기 자동차에 희망을 걸고 있는 투심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다시 사자로 급변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상당히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욕을 엄청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펀더먼털을 놓고 테슬라의 주가를 따지다 보면 욕먹기 일쑤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완전히 이 테슬라가 이 종교 신앙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테슬라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되는데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그 미국의 그 SPI 주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4,000% 그게 올랐죠? 에너지 회사거든요. 네, 에너지 회사인데 $1 하던 주식이 그 에너지 회사가 뜬금없이 우리는 전기자동차 만들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날에 3,200% 올라갔어요. 그래서 1불짜리 주식이 33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웃기는 거는 사실 1달러짜리 회사가 뭐 근본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회사가 전기차 만든다고 선언하면서 3,200%가 올라가는 동안에 이미 한국의 현대차라든지 도요타라든지 미국의 GM BMW, 메르세데스 전부 지금 전기차를 지금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런 기존의 굴지의 회사들이 전기차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둡니다. 그 회사들 주식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1짜리 그 페니스탁 그 회사가 전기차 만든다 해갖고 거기에 3200% 올라갈 때까지 베팅하고, 심지어는 완전 꼭대기 $33에도 주식을 샀다는 그 산 사람이 있으니 그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시장이. 지금 꼭 뭐 옛날에 그 비트코인 막 올라갈 때나 마리화나 주식 막 올라갈 때나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뭔가 하여튼 폭등하고 있는 좀 광기가 서려 있는 그런 투심들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리포트를 보면 테슬라가 작년 3분기에 11만 2천 대를 판매를 했는데 올해 3분기 월가 예상은 14만 1,000대라고 합니다. 즉 올해와 작년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기 침체기인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판매량이 작년 동기보다 30%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도 오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 배터리데이에서 테슬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나오고 그걸 $8,000에 판매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과거에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한 번 팔면 끝이었어요. 새로운 기능은 새 차에 들어가는 것인데 테슬라의 이 전기차는 단순 전기차라고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차량 내 배선이 광 케이블로 연결된 완전 순수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이렇게 $8,000, $10,000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도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의 수익성이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테슬라 주가에 반영된 거니까 사실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론을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 기능은 어느 정도까지 블레이션을 봐줄 것이냐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여기 있고 이게 혹시 이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테슬라 주주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말씀을 좀 더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네네. 대선 불복,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건데 이 대선 불복 문제 때문에 지난주 이번 주 초죠. 그 린즈버그 대법관이 돌아가시자마자 작년에 공화당이 4년 전에 했던 공화당 이제 오바마 말기 때 대법관 지명하지 말라 우리도 안 한다 이랬던 그걸 뒤집어 엎고서 그냥 오늘 새벽 여성 그 판사를 지명을 했거든요. 이 대선 불복 문제와 이 대법관 지명 강행 이건 분명히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요 최근에 수시로 암시성 발언에서 보듯이 11월 3일 그날의 개표 결과, 이걸로 대통령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대법원, 그 판결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복선을 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11월 3일 선거에서 진다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대법원에도 항소할 겁니다. 이제 해갖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끔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돌아가신 긴스버그 그 대법관은 진보 성향이거든요. 예. 그 공석 자리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 그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우파 성향의 그 아미 바레트라고 하는 여성 법관이더라고요. 이제 네. 그분을 이제 대법관으로 지금 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원에서 지금 아주 뭐라죠? 그 패스트 트랙으로 해갖고 네. 인준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 그 대선 기간 그 11월 3일 이전에 임명까지 마치려고 하는 이제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 임명된 대법관이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11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패배할 경우 그것을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갔을 때는 우파의 그 성향에 가진 그 판사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패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내년이라든지 후년이라든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그 케어를 무산시키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노력이 전부 대법원 판결로 다시 또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미연에 막아버리자 하는 이제 공감대가 공화당 상원과 트럼프 대통령 이게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미국 하면 민주주의 진짜 어떻게 보면 성지 같은 나라고, 그런데 대선 투표에서 결과가 나온 걸 무시한다고? 이게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 대선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대한민국에서 하는 투표처럼 기표소에서 하는 투표와 플러스 지금 우편 투표가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날 대선 투표 결과는 나오지만 우편 투표가 집계되는 건 1주 정도나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날 이겼는데 우편 투표에서 뒤집어져서 자기가 탈락한다면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것 때문에 불복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월가에서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11월 3일 선거가 끝나고 11월 4일쯤에는 개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고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쪽 군중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거리로 나와갖고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빌미로 국가 비상사태를 즉 계엄령 선포죠. 예.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군대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워싱턴 시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월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물의 공포 지수에 베팅하고 있는, 선물 옵션에 베팅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은 11월 3일과 12월 8일인가요? 최종 각 스테이트가 보고하게 되는 그거하고 12월 30일인가 언제까지 그 대법원 판결이 나야 하는 그 시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1월 30일인가 거기가 이제 새 대통령 임명식이 있는데 그 전에 판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11월 3일에서부터 12월 중순까지 공포지수에 엄청 지금 베팅이 있대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11월 3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더 악화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까지도 지금 지금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증시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고,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은 넉비공과 같은 상황이니까 그런 건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거지 않습니까? 3일날 개표를 했는데 바이든이 이겼어. 일주일 정도 후에 우편 투표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이겼는데 바이든이 뒤집었어. 이게 최악이고, 오히려 반대로 투표 다음 날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트럼프가 이겼다 그러면 시장은 바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뒤집힐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 29일 날 대선 1차 토론이 있어요. 네네. 그 전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달변이거든요. 달변가. 바이든 후보는 좀 어눌합니다, 말이. 연세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국가를 4년인가 직접 통치해봤던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각종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바이든은 그런 데이터가 조금 적죠. 그래서 9월 29일에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날에 시청자들이 보고, 바이든은 좀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트럼프 쪽으로 기운다 그러면은 9월 29일
바로 직후부터 증시가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바이든 후보가 뭐 그렇게 훌륭한 후보가 아니거든요. 예. 사실 뭐 거기서 도끼 백긴이에요. 서로가 뭐 비슷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은 이 정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는 게 더 많습니다. 정치를 잘 우려주니까. 지난 연말, 그 다음에 연초에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샌더스나 뭐 여성원, 갑자기 생각나는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후보들한테는 막말을 막 트위터에 쏟아냈지만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바이든이 나는 가장 대적하기 쉽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신문에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그 아들 그 추문도 있지만 최근에도 이 바이든 후보가 엉뚱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뭐 2억 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볼 때 이번 대선 후보 토론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또 대선 후보 토론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 바이든은 자신이 이길 수 있다. 만약에 진다 그러면 우편 투표밖에 없다. 이렇게 아예 가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다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 스테이트. 예, 스윙 그런 스테이트에서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거의 뭐 오차범위 안에서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9월 29일 날 대선 토론까지 거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우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그렇게 많은 이제 시각들이 있고 저도 그 시각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선의 경우는 직선제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표가 사장되진 않지만 미국은 간접 선거거든요. 그래서 all or nothing이라 해가지고 각 주마다 대의원을 많이 먹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제도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공화당,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합주를 영어로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5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오로지 5개 주에서 뭐 위스콘신하고 몇 개 있는데 그 주에서만 지금 현재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5개 주만 이기면 대통령 되는데 문제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전부 아니면 전부, 하여튼 모 아니면 도기 때문에 네. 그 선거인단 숫자, 거기에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상당히 한쪽으로 휩쓸릴 수도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대를 거는 게 이제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민 전체 투표자 누가 트럼프를 많이 찍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번도 힐러리가 이겼죠. 누가 사실. 붙었죠? 네. 예, 표에서는 이기고 네. 선거인단서에서는 지는 이런 이변이. 하여튼 미국의 그 뭐 민주주의라 하지만 조금 제가 볼 땐 조금 막 불공평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치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이 증시로 넘어오겠습니다. 사실 정치와 증시가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최근에 장세만 보면 정치가 이렇게 흔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분 정도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우리 이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많이 떨어졌지만 이 정도에서는 하락할 때 기술주를 분할 매수를 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증시에서 월수가 많이 빠졌을 때는 당연히 이 기술주들이 하락했고 다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반등할 때는 또 기술주가 올라와서 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의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현재 미국의 이 빅테크 5들 이런 주식들이 성장과 수익이 옛날 나스닥버블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 대안이 없어서 다시 이들 주식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식
시장, 그 증시의 그 하락, 그 장세에서 바닥이 어딘가, 이제 그걸 잡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초우량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를 들어 갖고 나스닥 내의 그 기술주들이 나스닥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초우량주들, 특히 그 빵마 그 주식들은 그 최근에 수요일 날 그 폭락할 때, 또 목요일 날 또 그 하락할 때, 이럴 때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국 이 증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는 이 빅테크, 이 빅컴퍼니들이거든요. 이 컴퍼니들의 움직임이 증시 지수 전체를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 이것을 주워 담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오후에 3,200 근처에 찍을 때, 저는 제 고객 회원들에게 빵마 주식 위주로 해갖고 쓸어 담아라. 이제 이렇게 콜을 보냈었죠.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또 한 번 내려와갖고 3,200을 또 두드릴 때, 그래도 불안에 떨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초우량주에는 꼭 우리가 킵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결국 그 초우량주, 빵마 주식들이 중심이 돼갖고, 금요일에 강력한 상승장을 연출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다음 주면 이미 추석 명절이라, 사실, 기관 투자자 연기금이 리밸런싱이 지난주로 끝났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다음 주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리밸런싱이 아직도 마무리 안 됐다면, 이 기관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이 이 기술주 상승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리밸런싱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던 주식, 이런 거는 좀 수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전망이 좋은 좀 저평가된 회사의 주식은 사들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장기 안목에서 이 주식과 채권 비율 조정하는 거,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팔아치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9월만 하면 이제 다음 이제 월, 화, 수 3일 남았거든요. 이 3일 안에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할 이제 구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초우량 기술주들은 잘 버틸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일에 그 3일에 급락 장세가 나왔어도 빵마 같은 초우량 주주들은 바닥에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3,200을 이제 두 번 두드렸거든요. 예, 두드렸는데 진짜 최하단은 200일 이평선이 맞닿는 3,100 정도까지 최악의 경우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대선 변수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지금까지 상승세를 연출해왔던 그런 그 기조를 볼 때 현재 3,200 정도면은 적당한 선이다. 그게 바닥선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뭐 한 달 반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여러 개 어카운트 중에 뮤추얼 펀드 큰 거 있었는데 그거 100% 캐시아웃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것을 목요일 날 저녁에 100% 다시 들어갔어요. 저는 3,200선에서. 그래서 연말 전까지 3,600 정도, 그 정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시 집어넣습니다. 저도 사실 현금 비중이 꽤 있었는데, 수요일 날, 한국에서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조정이 마무리됐다 생각하고, 그때 모든 돈을 주식으로 채웠는데, 한국에서 목요일 날 겁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했었는데, 결국은, 현재 경제 상황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난 3월이나 작년 이제 2018년 금리를 4번 연속 올릴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저도 이 점에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제 한 가지 또 변수가 최근에 이제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수개월 동안 달러와 인덱스가 계속 뭐 조정 없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달러 강세를 보면은 유럽의 이 코로나 19의 이 재확산 이것과 연관이 돼 있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달러의 강세, 그거는 이제 유로화의 약세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그 유로화 약세는 유럽의 이제 코로나 이제 확산이 되고 또 최근에 유럽의 그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월가의 그 큰 손들이 유럽의 그 증시 주식에서는 언더웨이트를 콜하고 이머징 마켓은 오버웨이트로 해서는 즉 미국은 그냥 뉴트럴로 그냥 중립으로 있지만은 유럽 주식을 팔고 아시아라든가 이머징 마켓으로 오버웨이트하는 그런 조금 그 기류가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유로화에 반영돼 갖고 유로화가 하락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달러화가 이제 강세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달러화 강세 또 배경에는 이 연준이라든지 정부에서 돈을 이제 더 이상 안 풀 것이다라고 하는 배경이 깔려 있잖아요. 예. 근데 만일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스timulus 패키지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달러는 다시 하락세로. 그래서 저는 그 달러화 강세를 이게 상승 기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동안에 그 달러화 약세가 92까지 진행되다가 이것이 잠시 되돌림이 있는 과정.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역시 달러는 하락으로 다시 갈 건데 지금 현재 템포럴이 지금 되돌림 지금 와중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백신이 배포되고 또 이게 스timulus 패키지도 합의되고 뭐 그런다 그러면은 뭐 달러화는 다시 약세로. 이제 그때부터는 또 금, 은 이런 것이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우리는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라 월요일, 화요일 장이 사실 일주일의 마감장이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미국 시장은 일주일 열리니까 자, 다음 주 전망과 예측을 로 이 방송 마무리하시죠. 네. 다음 주는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 그렇죠. 주가 될 것입니다. 고용 지표가 나오죠. 네, ISM 있고 네. PMI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난판 페이롤 예. 그 월간 고용 지표. 그 미국 그거 나오고,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제. 네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또 지금 예정돼 있는데 10월 1일부터요. 그 오바마 시절에 폴 볼커 백악관 그 경제 고문이 주창해갖고 그 월가의 빅뱅크들을 옥죄었던 그 법이 볼커를. 그 폴 볼커 그 예. 법이잖아요. 예. 이것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로 10월 1일부터 오. 효력을 발생해요. 그 아주 중요한 소식이네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사실 그 뱅크 주식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많이 보다시피 미국의 체인 그 점들이 그 소매 체인들이 뱅크럽시 하면서 거기에 이제 돈을 많이 띄니까 예. 그래서 뱅크 주식들이 상승을 못하고 눌려 있었거든요. 예. 근데 폴 볼커 이 룰이 완화되면서 드디어 이 빅뱅크들이 그동안 못했던 사모펀드라든지 헤지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런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다소간 운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지금 넓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월가 일부 의견에 하면은 이것이 어쩌면은 뱅크 주식들의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조금 더 우리가 폴 볼커 그 룰이 얼만큼 완화되는지 좀 자세하게 더 연구해 봐야 되지만은 이것이 뱅크들의 주식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뱅크들의 그 금융 그
포지션이 증시내에서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럼 뱅크 60 올라간다 그러면은 전통주에 그 많이 몰리는 다우존스라든지 러셀 2000 이런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9월에 증시 악재는 모조리 다 끌고 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증시가 계속 상승해야 되는데 일단 9월에 웬만한 악재를 다 해서 눌러놓고 10월에 호재성 재료를 발표해서 증시 상승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정에 사실은 예. 이런 네네, 추정에 제가 선생님 그 볼커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은행이 자기 자본 투자의 비율을 완화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걸 네네. 감안할 때 10월에는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스timulus 패키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다가 네. 대선 직전에 합의를 딱 해갖고 증시 폭등을 일으키려는 플랜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명절 어떻게 미국은 명절 어떻게 쉬는지 궁금합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그런 거 있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떡집에다가 특별한 송편을 주문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콩 넣고 팥 넣고 하는 쑥 송편. 그나저나 네. 그 미국에서 먹는 떡보다 한국에서 드실 수 있는 떡이 더 맛있을 텐데 한국에 오실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시겠지만. 네, 코로나 때문에 뭐 한국이나 여기나 꼼짝할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일단 음력 8월 15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죠? 예. 하락은 사실 어쩔 수 없죠. 중요한 건 예측과 다르게 시장이 반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되겠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시장은 안정 국면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내일 월요일에는요, 10월 증시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10월 달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